자, 안녕하십니까. 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민법의 개념과 그다음 민법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법 그 첫 번째 시간에 가장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권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권리, 의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권리에 관한 학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물론 이제 각종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민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권리에 관한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권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겠는데, 자,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생활 가운데 법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것을 우리가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법률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법률관계라고 하는 것이 권리, 의무 관계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권리, 의무 관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수히 많은 관계를 맺고 살게 되는데, 이때 모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 법이 들어가야 될 그럴 관계를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인과 사인 간에, 그래서 사인과 사인 간에 권리 의무 관계를 갖다가 규율하는 법이 바로 민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은 그래서 사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는 일반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사법이 아니라 만약에 그 상법 같은 경우에는 상인을 갖다가 그 관계를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반인이 아니라 일반인보다 조금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상인, 그래서 특별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그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법에서 말할 때 우리가 민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권리 의무를 갖다가 규율하는 법을 우리는 민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는 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게 되면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출생을 하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생기고 친척이 생기고, 즉 다시 말해서 친족 관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족 관계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친족 관계. 그 다음 두 번째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옷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즉 다시 말해서 재화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돈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뭐 매매 계약을 맺는다든지 여러 가지 계약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재산 관계라고 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재산 관계.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제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법률 관계라고 했을 때 그런 법률 관계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관계로 볼 수 있고, 이때 관계를 크게 둘로 나누게 되면 친족 관계와 재산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친족 관계에 있어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재산 관계에 있어서도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민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민법을 구분하는데 이런 식의 구분을 합니다. 자, 물권법이 있고요.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채권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친족 상속이 있습니다. 친족 상속.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민법의 그 각 파트가 되겠는데요. 크게 나누면 친족 상속은 친족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권이나 채권은요 재산 관계와 관련된 그런 이제 법 규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당연히 친족 관계 쪽은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특별히 이제 그 재산 관계와 관련된 물권과 채권 규정을 주로 시험 범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 법계에서는 물권과 채권도 있지만 물권 채권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 분모를 뽑아서 앞에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실 때는 민법 총칙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 물권을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채권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민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을 해서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권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권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지켜주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힘을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리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소유권 같은 권리를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럼 이러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가 되는 거냐면 재산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재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재산권은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여기 말하는 물권에 해당되는 그런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 권리 얘기가 나오면 그 권리가 물권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채권에 해당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서 한 번씩 정리를 해 보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물권이 어떤 것이고 채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분하는 방법이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인과 사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리. 자, 그래서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민법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권리가 중요한데요. 이 권리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권리의 객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권리의 또 변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자, 요게 이제 가장 민법의 기본 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권리의 주체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권리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권리 주체는 우리 같은 일반인을 권리 주체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조금 특이한 말을 씁니다. 자연인이다 라는 말을 써요. 자연인. 그래서 권리 주체는 자연인, 그리고 이러한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또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의지한 사람을 우리가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권리 주체는 자연인도 될 수 있고 또 누구도 될 수 있습니까?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을 해서 권리 주체에 대한 내용을 또 공부를 하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권리의 객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지금 이해 쉽게 토지라든지 아니면 건물과 같은 이런 부동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동산들이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동산에 해당되는 것들도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 자,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그 발생과 그다음에 권리의 변경과 그다음에 권리의 소멸을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 즉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발생과 변경과 소멸에 관한 학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권리가 뭐가 된다고요?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권리 발생과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하고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것. 자, 이런 용어들은 한 번씩 들어보시면서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권리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권리가 생겨나는 걸 얘기하죠. 자, 원시 취득도 발생이고 승계 취득도 발생이다라고 그랬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잠깐 보실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을 지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물건이죠. 그래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건물을 어떻게 했어요? 신축했죠. 자, 신축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갑이 이 집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원시 취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시 취득은 그러니까 전 주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원시 취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취득과 달리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승계라는 말을 쓰는데 승계를 해서 취득하는 것을 우리는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다시 보실게요. 자,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갑은 원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자기 물건을 갖다가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갑에 있던 소유권이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이때 을은요,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뭐 한 겁니까? 승계 취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승계 취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승계 취득에 여기 보시면 이전적 승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소유권 이전, 즉 이전 승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전 승계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갑이 갖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것은 포괄 승계가 아니라 특정 승계가 되겠습니다. 자,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다? 특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갑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의 물건으로 특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만약에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을 넘겨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정되어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특정 승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특정 승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포괄 승계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은 갑이 있는데 갑이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사망을 했어요. 교통사고든 아니면 뭐 질병에 의해서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망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누구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죠? 자, 우리가 그걸 우리는 상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누구 앞으로? 갑다시라고 하는 상속인 앞으로 갑이 갖고 있던 모든 물건의 권리가 갑다시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권리가 이전되긴 되지만 특정한 부동산을 어떤 하나의 부동산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 그 다음에 동산, 재산을 전부 다 포괄해서 갑다시한테 넘겨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포괄 승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특정 승계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특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특정 승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포괄 승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지 않고 전체로 뭉뚱그려서 일괄해서 이전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회사의 합병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포괄 승계가 되는 거죠. 상속이나 합병 같은 것들. 그렇지만 매매나 증여나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특정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계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인 승계가 이전 승계인데 이전 승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정적 승계라는 말이죠. 자,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용어를 조금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갑이 자기 집을 만약에 A은행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은행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저당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소유권에다가 설정한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설정적 승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이런 이제 제한 물권 같은 것들을 설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설정적 승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제가 지금 권리 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권리 변동 가운데 발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권리가 언제 발생하느냐? 자, 원시 취득하거나 아니면 승계 취득을 했을 때 권리는 발생되는 것이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권리가 계속 동일하게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약간의 변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권리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권리의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의 발생 다음으로 권리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실까요? 권리가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권리의 주체, 그 다음 내용, 작용 등이 변경되는 것을 우리는 권리 변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는 건데요. 자, 이런 권리 변경은 주체의 변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도 있고 작용의 변경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앞에서 살펴본 이전 승계하고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변경이나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의 변경의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한번 단순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실게요. 자,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갑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죠. 즉, 갑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채권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질적 변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양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자신의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제한 물권을 두었었는데 저당권을 말소하게 되면 원래 제한됐던 물권이 소멸되니까 원래 소유권을 되찾게 되는 그런 의미라고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내용의 변경 단순하게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등기부를 보시게 되면 등기부에 1순위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순위 저당권 A은행, 2순위 저당권 B은행인데 선순위 저당권인 A은행의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2순위 저당권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순위와 거의 순위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선순위가 없어지니까 후순위가 승진한다. 이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권리의 소멸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권리가 소멸된다. 자, 우리가 아까 권리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원시 취득이 있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이 만약에 불이 났다든지 홍수가 생겼다든지 해서 멸실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 소멸. 자,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자, 갑이 갖고 있던 소유권을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전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리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라기보다 갑은 소유권을 잃지만 을은 소유권을 얻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상대적 소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변동의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건데요. 자, 권리의 변동. 자,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발생,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소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하셨고요. 자, 다음은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민법을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학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과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문이냐 하면 원인과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결과로 이루어진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렇죠.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가 왜 생겼는지 원인을 갖다가 찾고자 하는 게 뭐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에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이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법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법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자, 원인이라고 하는 것. 자,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 요건. 자, 그 다음에 결과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고요.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라는 겁니다. 법학은 요건과 효과의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라고 하는 건 어떤 걸 결과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즉 권리가 발생되고 권리가 변경되고 권리가 소멸되는 게 뭐가 되는 거냐? 결과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권리 변동이 생기게 되면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찾는 그런 학문이 바로 법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렸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잠깐 보실게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자,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을한테 그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뭐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자,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이전해 준다라고 했을 때 보시죠. 갑에 있던 소유권이 을로 어떻게 됐어요? 이전됐죠. 이처럼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전 승계라고 그랬고요. 이러한 이전 승계는 권리의 변동이죠. 그렇죠? 그러면 권리의 변동이 생겼단 말이에요. 갑에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되라고 하는 권리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여기서 갑과 을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매매라고 하는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매매 계약의 효과로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권리 변동인 소유권 이전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이 을과 뭐를 한 거예요?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매매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 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법률 요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권리 변동에 뭐가 되는 것이다?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원인이 있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것이다?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은 뭐에 해당되는 거다?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쉽게 접근을 했을 때 결과는 권리 변동이고 원인은 법률 요건이다. 이런 식의 그 내용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 지문에 또 잘 나오는 그런 표현이 법률 요건, 권리 변동 이런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줬는데요. 자, 이전해 줬는데 요번에는 증여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증여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증여는 무상으로 뭐 해주는 겁니까? 권리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자식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증여세를 물게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그러면 이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 이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갑과 을이 증여라고 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됐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권리 변동은 증여가 원인이 됐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망을 하게 되면 그 갑이 갖고 있던 부동산은 누구한테 이전된다고 그랬죠? 상속인 앞으로 이전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은 뭐예요? 상속이라고 하는 걸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갑이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자, 음주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교통사고 냈어요. 그러면 이때 갑은 가해자고요. 자, 가해자고. 그 다음에 을은요, 피해자라고 봤을 때, 자, 피해자라고 봤을 때 피해자 을은 가해자에게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를 원인 냈으니까 자신한테 치료비를 물어달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뭐를 해달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생겨났죠. 누구 앞으로? 피해자 앞으로. 그러면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왜 생겨난 겁니까? 갑과 을이 어떤 계약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갑이 음주운전으로 해서 을을 다치게 했으니까 무슨 행위를 한 겁니까? 불법 행위를 한 것이죠. 불법 행위. 자, 불법 행위.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은 아직까지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셔도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라는 거 느낌으로는 아실 수 있죠.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음주운전해서 사람 치는 건 당연히 적법한 행위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불법 행위를 하게 됐을 때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권리 변동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물권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인중개사에서 말하는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재산권과 관련된 물권 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물권이나 채권이라고 하는 것의 변동, 즉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데는 일정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네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네 가지. 근데 이 네 가지를 갖다가 한번 쭉 보니까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매매와 그 다음에 증여와 같은 계약일 경우에는 갑과 을이 뭐 한 겁니까? 서로 합의를 한 거죠. 매매 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증여 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죠. 즉 다시 말해서 갑이 원했고 을이 원해서 그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속이라든지 불법 행위와 같은 것들은 갑과 상대방이 원한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갑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 그리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갑이 을과 어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갑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지위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데, 매매나 증여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것이고, 상속이나 불법 행위 같은 것들은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률 효과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률 요건을 크게 둘로 나누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법률 행위고 또 다른 하나는 법률 규정입니다. 항상 용어가 어려우면 자신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거고요. 의욕하는 것. 그리고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의욕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약 같은 거, 매매 계약 같은 것들은 당연히 뭐에 해당됩니까?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과 같은 것, 불법 행위와 같은 것, 자, 이런 것들은요,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권리를 이야기할 때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가 생긴 것인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가 생긴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민법을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말이 법률 행위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욕한 바대로 법률 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 의욕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법률 행위에 대한 내용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기 때문에 각종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계약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이유는 왜다? 그것이 바로 권리 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법률 규정이니까 법률 규정은 의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사회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법에서 법률 효과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 변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에 대한 학문이고, 이런 권리에 대한 학문은 앞으로 공부하실 때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 다음에 권리의 변동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특히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 변동은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를 공부하게 된다? 그 결과에 따른 원인을 공부하게 된다. 그래서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분되어지고 그 법률 행위가 갖는 그 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발생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 변동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